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캣킨 케인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포 인터뷰 자리에 모셨군요. 지난 밤안도 이야기에서는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밤안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잘하셨냐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2년 동안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결혼 후에도 자주 그곳을 오가며 살아가며 가끔은 바닷가에 살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웃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아빠, 왜 여기 사람들만 만나면 말투만 속초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리얼하고 재미있었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군대 괴담이라고 하셨죠? 군대에서의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오고 특히 학교 괴담과 함께 많이 회자되죠. 그런데 이번에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래된 전투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전투방은 주로 전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부대인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 그곳을 떠도는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투방이란 곳을 단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의 훈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폭동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진압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대가 바로 이 전투방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이 도대 출신인데 제 친구들 중에도 이 도대에서 근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선임이 그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강에서는 민간인들이 출입을 허락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기를 서야 했고 부대 내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 근무를 서던 조 병사나 밤중에 순찰을 돌다가 그만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죠. 순찰 중의 이상한 사건. 순찰을 도는 중 갑자기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곳을 뒤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사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주변을 수색했죠. 그러나 다시 불빛을 비추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어두운 숲속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기이하고 불길했죠.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본 순간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며 총을 겨누었지만 그 존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병사들은 그 숲을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그곳에선 무언가 다른 것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 매번 같은 존재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결코 그들만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운을 전파하며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이 순찰을 돌았던 바로 그 숲에서 더 많은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매번 다른 병사들이 그 숲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무언가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서운 기운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병사들이 그 숲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때때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성취 없는 그림자들에 의해 정신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숲 속의 유령들. 숲 속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 숲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나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숲을 지나가던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 후 그 병사의 동료들은 그 숲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더 음산하고 불길해졌습니다. 군부대 사람들조차 그 숲 근처에 가는 것을 피하려 했고, 마치 그 숲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그 숲 속에서 유령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전투방에서 일어난 전투를 재현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래된 군복을 입고 숲을 헤매는 유령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유령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검사들을 응시하며 그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숲속에서 발생할 사건은 군부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병사나 밤중에 숲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나중에 부대의 다른 병사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 주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마치 죽을 사람의 눈처럼 깊은 고모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 어떤 인간의 소리도 아니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 나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모 이모아독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내려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뭐야? 그게 뭐지? 그랬는데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프리쉬를 끼쳐맞는데 그때는 여름이라서 나뭇잎들이 아주 많이 자라서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형, 뭐라고 해야 하지? 그렇게 말하며 당황했어요. 그때 형은 말에 하나나 둘이스 형이라 그랬겠지? 보고를 해야지, 라고 했죠. 그래서 무전기를 꺼내서 급하게 보고를 했대요. 선임님, 저희는 진짜로 본 것 같습니다. 이상한 곳이 보여요. 그때 선임은 방지를 서고 있었겠죠. 방지자가 무전기를 들고 바로 응답했어요. 뭐야, 지금 자정이 다 돼가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그랬더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서 나와 하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진짜로 봤다고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본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방직자가 화를 내며 알았다. 기다려라. 내가 달게. 기다려. 그렇게 말한 뒤 이동식 서치라이트를 들고 오기로 했어요. 그 이동식 서치라이트는 보통 플래시보다 훨씬 밝은 불빛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밤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도구였어요. 그걸 들고 도사관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손에 몽돌이 하나를 들고 진압골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불빛이 단하게 비추어지자 발을 창병도 들고 왔고요. 어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가리킨 곳이 바로 나무였어요. 그들은 저기입니다. 라고 말했죠. 도사관은 그럼 라이트를 켜봐라. 라고 했고 바로 서치라이트를 켰어요. 서치라이트가 나무를 비추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뭐지? 나무가 상당히 크고 길이가 4.5m 정도 되면 나무의 꼭대기까지 비춰야 했지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나무 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사망에서 부사관과 상병은 짜증이 났겠죠.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둘이 본 게 진짜라면 분명히 뭔가 보였을 텐데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성병은 계속 말했어요. 나이트를 끄고 내려가서 보자. 그리고 너희들 내가 같이 따라갈 테니까. 잘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내려가려고 돌아서던 순간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여자나 나무 근처에서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4명이 동시에 그 여자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놀라움에 말이 없었고 얼떨떨했어요. 나이트를 켜라 라고 외쳤고 나이트를 켜자 여자가 달려가면서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런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뭐지? 그런데 그 자리에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사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불길한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때 도사관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만하자. 근소. 그들은 입을 다물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냈자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도 그 지역에서는 끔찍한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 군인,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군인은 여자친구가 임신해 했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냉정하게 그 여자를 버리고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매우 실망했어요. 왜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헛된 거냐? 그 남자는 대답도 없이 그냥 그 여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군부대에 찾아났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제대하고 사라졌어요. 그 여자는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 모든 것을 포기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근소, 그 나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그 부대 근처에 있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 이야기가 전해지며 부대 사람들 사이에선 그 여자가 남긴 원한을 풀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나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그 여자의 원혼이 떠오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가끔 들린다고 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너무 현실감 있게 들려서 마치 그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믿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뭐였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들은 사실 대개 다른 군인들과는 조금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대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숲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보초를 서거나 훈련을 하는 대신 그들은 민간인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처 마을까지는 도도만 타고 약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마을에서 자주 일손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기 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밭에서 모를 심고 추수철에는 농작물 수확을 도왔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단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방어 작업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마을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고 있던 부대의 이름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공병대, 보급대와 같은 일반적인 부대 이름은 아니었죠. 그들의 부대는 어쩌면 군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과의 경기를 허물어 버린 특수한 부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군인들도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라 더 이상 군인이라는 생각을 잊고 마치 한 가정처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고 때로는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대 뒤쪽에는 낡고 작은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창고가 무엇을 보관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는 일반적인 군 창고와는 달랐습니다. 군에서 쓰는 장비들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삭, 낙, 그리고 농기구들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물건들이었죠. 그 창고 안에는 한 구석에 오래된 나무로 된 박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지금은 들이 자주 보지 못하는 전통적인 박산이랍자. 다리를 접고 클 수 있는 그런 박산이었는데 이 박산 위에는 항상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사탕, 그리고 쿨러와 같은 음료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놓여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 부대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곳은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주 돌아다니던 일지였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살던 아이들이 죽고 나서도 그 영혼들은 여전히 이곳을 떠도는 것 같아요. 그 부대 사람들이 시작한 일은 그 영혼들에게 음식을 놓아주는 일이었죠. 음식을 놓고 나면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는 장난을 쳤어요. 하지만 그리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전통이 된 거죠. 그 후, 이 전통은 정말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박산 위에 놓인 물건들이 흠산 같았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사탕, 그리고 콜라나 놓여 있었죠.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친구는 어느 날 부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왜 계속 놓아두는 건가요? 부사관은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내려온 일이다.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놓아두면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단순히 민속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는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밥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를 보고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리 귀신들이 있다고 해도 이 초코파이를 먹으면 나한테도 뭐가 올까? 그는 그런 말을 하며 초코파이를 집어들었고 그 초코파이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침대 위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고 친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숨이 다 빠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거울에 먹었어. 그 목소리는 매우 어린 소리였고 억울해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몸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내 거울에 먹었어.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그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친구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완전히 검게 단해 있었고 얼굴에서 흐르는 것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는 그 소년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친구는 계속해서 그 소년을 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은 때때로 친구의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들, 털에 나는 붉은 자국들, 그리고 점차 심해지는 안멍들. 그 모두가 초코파이를 먹은 그날 밤의 후일증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매우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군인이 전사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그의 영혼은 한국 땅에 남아 고통을 겪으며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인의 죽음이나 전쟁의 결과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미완성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삶을 손도리째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된 일이 있는 채로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영혼들이 겪는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혐은 당시의 상황에서 그 군인과 대화하면서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군인은 자기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쟁이 끝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 땅에 남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죽은 이들이 겪는 고통과 미련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혐은 그 군인에게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군인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군인에게 우리는 승리했다는 말을 전하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그 군인이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군인은 형의 말을 듣고 울며 마침내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음을 받아들이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전쟁 중에 죽었지만 죽은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떠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로 그 군인은 이제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미완성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존재는 떠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혐은 그 군인과의 대화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죽음과 삶,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련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군인의 영혼이 떠날 수 있게 되면서 그 혐은 자신도 어떤 미련이나 원리잘부의 필임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혐은 그 군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넨 후 그 군인의 영혼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마침내 그의 고향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군인의 고통과 미련을 치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군인의 죽음과 전쟁의 끝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미완성된 일들이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혐이 그 군인에게 전쟁의 끝과 승리를 알리며 그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결국 미완성된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은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혐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군인과의 대화가 주는 깊은 의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전쟁과 죽음을 넘어 인간 존재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혐은 그 군인에게 전쟁의 끝을 알리며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형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군인의 존재와 그 대화에서 느낀 감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과 그로 인한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1950년대 초,
판반도를 휩쓴 전쟁의 선언은 그 당시 생존자들에게나 후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외국 군인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터키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고대 한국과의 역사적 연관을 바탕으로 한 형제를 느끼며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터키 군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고대 역사에서 서로 연관이 깊었던 나라들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동맹국으로서 서로를 형제처럼 여긴 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역사적 자부심과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현재 국가였고 현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면할 수 없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선에 나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국가 간의 동맹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현재를 바탕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소, 그들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말하며 키를 나는 형제, 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역사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장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는 아무리 많은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깊이 상처 입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죽음과 고통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죽음과 맞서 싸우며 살아남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방송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뇌시호를 돌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싸운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우리는 현지 국가로서 그들을 돕고자 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 그 당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가 그때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그들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터키 군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그들의 이야기 역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고 많은 한국 남성들이 군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군사 정권 하에서 군 생활이 매우 힘들고 고된 시기였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전방에 배치되어 혹독한 훈련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담안도와 같은 전방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군사 정권과 군의 김산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친구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담안도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담안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많은 군인들이 전방으로 배치되어 훈련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해안 근처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복무했는데 그곳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철조망과 경계초소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척선의 침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었으며 군인들은 밤낮으로 경기를 서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일 밤 해변 근처에서 순찰을 돌며 단척선의 침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고요하고 외진 고디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서며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단순한 훈련이나 근무가 아니다. 순살일관 일상적인 일이었고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담안도 현 근처의 군사보호 지역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보호 지역은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었고 해변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들조차도 군인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나 저녁 한때였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군사보호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매일 밤 순찰을 돌며 경계를 서야 했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들은 단순히 해변에 탐험해온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단척선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군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던 친구는 후임병과 함께 근무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나따 마을의 도리완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의 가족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를 운영하는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었고 그 덕분에 체육 특기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군 생활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군에서 복무를 마친 후 우연히 방송국 기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그때 전쟁과 군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었고 그 친구는 그때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그동안의 군 생활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의 긴장감과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역사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상병과 그의 친구는 초소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의문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들이 그곳에서 겪은 경험 중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날 밤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기이한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박상병은 여전히 그 사건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그 사건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박상병에게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상병, 그날 밤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분명히 느꼈어. 그 할아버지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그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존재 같았어. 박상병은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군 복무를 지속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이 사건을 잊으려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근무를 계속하면서 일상적인 불생활 속에서 그 기억을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눈빛은 언제나 그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박상병과 친구가 다시 근무 중이었을 때 초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 초소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중 갑자기 그때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때 겪었던 공포를 반복하려는 듯 그 소리가 초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놔. 내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박상병은 또다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순간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겪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삼삼하기보다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도대체 뭐지? 친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 분명히 우리가 그때 겪었던 일이 맞는 것 같아. 박상병은 대답했지만 그도 여전히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소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그들이 섰던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에 빠져 부풀어 오른 얼굴로 박상병과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고 그 얼굴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기리하고 섬뜩해 보였습니다. 나. 그 할아버지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박상병과 친구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 할아버지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초소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그들의 뒤를 쫓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소 안에 들어와 문을 잠갔을 때 여전히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놔. 내놔.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초소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젠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훈청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그들을 쫓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박상병과 친구는 밤마다 초소에서 겪는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들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그림자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뭔가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상병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여수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의 회짐을 모녀하는 동안 그는 그날의 사건을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움츠러들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놔, 내놔. 그 말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 할아버지 기억나?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그의 친구들은 무엇이며 그런 얘기 또 시작하냐? 라고 했지만 박상병은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할아버지가 내놓으라고 했잖아. 내놓으라고. 박상병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날의 이야기로 술자리가 한동안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병은 그 할아버지가 말한 내놓으라고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점점 더 그 일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겸은 그가 분복무를 했던 지역에 대해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군대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서 자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귀신을 본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박상병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군대 시절 그 초소 근처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 지역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한 박상겸은 한동안 그곳을 둘러보며 과거의 지역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박상겸은 그 지역을 지나다니며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그날 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다시 그 장소에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던 중 박상겸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날 밤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디 갔지? 박상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진짜일지 아닐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박상겸은 점점 더 긴장감이 커지며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박상겸은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래 젖은 몸과 부풀어 오른 얼굴, 그 잃어버린 듯한 눈빛은 여전히 그날과 같았습니다. 박상겸은 그 할아버지에게 달알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박상겸을 노려보며 내놔라고 반복했습니다. 박상겸은 그 소리가 다시 들리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박상겸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찾고 계신 거이다. 박상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놔, 내놔라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겸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어떤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상겸은 끔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점점 더 커졌고 박상겸은 그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상겸은 몸을 비틀며 그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더욱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때 박상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박상병의 몸은 그 손에 의해 점점 더 압박을 받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병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 모든 것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는 그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찾으려는 진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결국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운 날이었고
군대 내무관은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한참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군인들은 선풍기 바람을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죠. 선풍기 하나만으로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대다수의 군인들은 문을 열어놓고 공기순환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후배는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며 바람을 퍼뜨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죠. 그러던 중 그 후배는 목이 마르고 급히 눈을 떴습니다. 뜬 눈으로 밤하늘 살펴보던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느낄 수 없었던 다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무엇인가, 아니, 누군가나 그 밤 안에 있다는 밤한 느낌이 들었죠.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어두운 밤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던 건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소매가 깜빡일 때마다 그 얼굴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을 때 여자는 이미 방충망을 열고 아주 정교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선 이 정도 거리에서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적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죠. 이후 그 소매는 몸집일 수 없었고 그의 몸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눈을 떴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자고 있던 동기 하나가 눈을 뜨고는 그가 본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 역시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오직 하얀 여성의 흉체만이 존재할 뿐 그들은 너무도 무서워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귀신은 그들을 쳐다보며 그들에게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금속이 긁히는 소리처럼 기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기 하는 웃음소리가 공포를 더욱 부풀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들 앞에 서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눈을 떴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리하게 흐릿하게만 보였죠. 그런데 귀신은 그들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서 얼굴을 손끝으로 닿을 듯 말 듯 만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후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동기도 마찬가지였죠. 그 귀신은 그들을 마치 시험하듯 만져보려 했고 그들 모두는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들 중 아무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들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옆에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이역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정말로 이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한 동기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 여자는 뭐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기는 자고 있던 상태에서 바로 그 귀신을 본 것이라며 또 소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그 귀신이 방 안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면서 귀신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들 앞에서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후배들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그 귀신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여전히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을 본 후로
그는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그때의 사건이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귀신이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말하길 그 귀신은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귀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기에 그 여자는 분명히 그곳의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때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다. 고 단언했습니다. 그날은 더운 여름날이었다. 네모반은 군인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복잡했던 하루가 끝난 후 어느 정도 평온한 시간을 맞이한 상태였다. 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바로 군대에서의 밤은 언제나 진잔담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훈련과 임무로 피로가 쌓여 잠에 들 때조차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 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네모반의 분위기는 곤혹했지만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였다. 군대 생활에서 항상 느끼는 것은 불안과 불편함이란 단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은 특히나 밤에 더 크게 느껴졌다. 우리 후배 중 한 명은 그날 그 불안한 밤을 한층 더 끔찍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후배는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방 안에는 몇 명의 군인들이 함께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에어컨도 없었던 그 시절 군대의 내몸 안에서는 선풍기가 유일한 선량을 제공하는 장비였을 뿐이었다. 후배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선풍기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았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었다. 그러던 중 후배는 목이 마르다고 느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날 잠에서 깰 순간 너무나도 낯선 분위기를 느꼈다. 보통 밤이면 뒤차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네모반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니 조금 전까지는 함께 자고 있던 동료들이 모두 잠든 듯한 모습이었다. 아무리 후배가 눈을 뜨고 움직여도 아무도 깨지 않았다. 그때 그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그가 천천히 방을 둘러보던 중 방 한쪽 구석에서 불쑥 나타난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 형체는 순옷을 입고 있었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후배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것 같다. 그 형체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가 바로 그 존재를 마주하게 된 순간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가 보고 있는 그 형체는 여성이었다. 여성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흰 옷을 입고 있고 표정은 너무도 차가운 느낌이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후배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 그는 정말로 그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귀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소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몸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성은 그대로 방 안을 걸어가며 창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방충망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 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대로 후배에게 다가갔다. 후배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여성의 모습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옆에 누워있던 동료에게도 다가갔다. 그 후배는 몸이 굳어지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그 여자나 하는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코비의 옆에 자고 있던 동료가 잠깐 깨어나면서 여자다, 애다고 중얼거렸다. 순간 코베는 그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 동료는 고비를 들어보며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고, 그때 그 여자는 코비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아주 차가운 손이었고, 코베는 그 손이 자기 얼굴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여자는 그 소비의 얼굴을 만지다니 다시 한번 그 손을 올리며 얼굴을 조용히 쳐다봤다. 코베는 그 얼굴에서 떠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때 갑자기 밤안이 혼란스러워졌다. 그 여성은 이 순간에 급하게 일어났고 밤안의 모든 군인들이 뛰어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여자 어디에요? 라고 외쳤다. 여자는 방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바로 방충망을 빠르게 닫으며 도망갔다. 여성의 모습은 그대로 사라졌고 남아있는 군인들은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충망이 정말로 열린 상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건은 소베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가 겪은 일은 단순히 꿈이거나 손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군대 내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다. 그날 밤 여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공포감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는 그때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 소매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귀신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만의 이유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후배는 이후로도 종종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을 자지 못했다. 그때의 공포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그가 다시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불쾌해지곤 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군대 내에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귀신 이야기들이 군대 내에서 떠돌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상황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군대 내에서 귀신 이야기는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새로운 후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의 공포를 나누곤 했다. 그 후배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모두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경험한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마치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후배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종종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그때의 얼굴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리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꿈도 아니었고 환각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동면이 귀신을 봤고 그 귀신이 그의 양기를 흡수하려 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의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는 지금도 그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